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순환신경망은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이제 저번에 이미지를 다루는 법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CNN을 통해서. 근데 CNN은 이제 이미지를 딥러닝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이제 크게 저는 두 개를 보는데, 나머지는 아직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뭐 단언하기에는 살짝 이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해결이 되는 과제에서는 이제 이미지에 관한 과제들은 확실하게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이미지는 이제 공간적인 위치를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어 같은 거는 뭐 저희가 번역할 때 보면 알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 왜 영어 공부하면은 우리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후 관계가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기계 번역을 할 때는 전후 관계에 대한 파악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순환신경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3개, 뭐 정확히 말하면 4개지만 LSTM하고 GRU는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3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사실은 언어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순환신경망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시계열 데이터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타임 시리즈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시계열은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시간순의 나열, 이건 뭐 동영상 같은 거 있죠. 동영상은 전 프레임하고 그 뒤에 나오는 프레임들이 이제 시간순의 나열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니까. 그리고 기상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기상정보도 시간에 따라서 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전후 관계를 갖는 데이터 간의 이제 전후 관계, 이건 뭐 시간상의 나열 또한 이제 전후 관계인데 꼭 시간 순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 말고도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순환신경망이다. 그리고 시계열은 이제 다른 거랑은 다르게, 왜 MLP나 CNN에서는 이제 분류 문제라든지 회귀 문제라고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시계열에서는 이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나열을 분석해서 어떤 걸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포스 태깅이라고, 포스라는 게 Position of Speech라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왜 SVO 같은 거 있잖아요. 주어, 뭐 목적어, 얘 뭐죠? 수로, 보어, 뭐 그런 거다. 아니면 뭐 나는 사과를 할 때 나는 명사가 되고, 모든 조사, 사과는 명사, 이런 식으로 어떤 나열에서 걔가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를 이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그 문제가 나와요.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기계 번역,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은 나는 사과를 먹었다 라는 한글 소스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어떤 기계로 들어가서 이 기계가 I ate an apple 이라는 영어 문장을
번역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는 이제 나는 사과를 먹었다 했을 때 이제 먹었다가 뭐 수러가 된다고 치면은 그거는 수러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장 성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이제 분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나는 사과를 먹었다를 I ate an apple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어떤 나열에서부터 출력도 나열이 되기 때문에 sequence to sequ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배웠던 이제 MLP 모델 이건 이제 전연결층이었죠. 얘는 어떤 특징들을 조합하는 선형 결합을 처음으로 완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CNN은 이제 피처의 특징들의 공간에 대한 정보, 공간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RNN은 무엇을 해주냐? 피처의 전후 관계를 분석해 주는 겁니다. 전후 관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R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Recursive Neural Network의 약어예요. 순환신경망이라는 뜻이죠. 왜 순환이냐? 그건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건데 요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H 자 여기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 이때 중간에 나왔던 계산 결과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꼬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걸 이제 차근차근히 풀어보면 제일 처음 네트워크에 x0라는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y0라는 출력을 냈고 요 중간에 대한 이제 h가 히든 레이어였나요? 히든 스테이트죠. 예.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입력이 있고 기존에 전에 입력이 들어왔고요. 현재 입력이 들어왔죠.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입력을 내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산 결과들을 보면 히든 스테이트 HT는 이건 이제 어떤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여 밑에 조그만하게 숫자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몇 번째냐? T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어떤 액티베이션의 WH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와 어떤 그 선형 결합을 하고서 입력도 똑같이 입력은 보시면은 이제 현재의 입력이죠. 이거는 과거의 그 히든 스테이트고요. 그것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액티베이션을 시켰다. 여기서 쓰이는 액티베이션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씁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대학교 때 배워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렇게 생겼던 함수였던 것 같아요. 예.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이었나? 파이였나?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이런 액티베이션을 갖고요. 그러면 출력 YT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WY에 HT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RNN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X는 뭐 입력이니까 딱히 뭐가 없겠죠. 그리고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가 X에 관한 함수 X와 이제 그 가중치 W에 관한 함수죠. Y도 마찬가지로 X와 H가 X와 W에 관한 함수였기 때문에 Y 또한 X와 W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겠고 그러면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이제 텍스트 분류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그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관한
컴퓨터가 어떻게 텍스트를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문자가 요 4개를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h는 첫 번째 요소니까 첫 번째를 1에 두고 남은 2의 로브는 0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e는 두 번째니까 이렇게 되겠죠. l은 0010, 5는 0001. 문자도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ASCII 코드라고 해서 뭐 American Standard 어쩌고저쩌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값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핫 벡터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 뭐를 하고 싶은 거냐, HELL 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문자열을, 다음에 오는 글자를 뭐라고 예측을 해야 될까를 RNN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번 예제는 다음에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처음엔 H가 들어왔어요. 그죠? H는 1, 0, 0, 0입니다. H 안에서 요 사실 가장 초기 H를 이제 랜덤하게 값을 4개를 줘서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계산의 결과가 y0가 어떻게 나왔냐면, 뭐 예시니까 뭐 계산을 직접 하진 않고 제 임의대로 값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0.1, 0.1. 그러면 제일 큰 값이 0.7이잖아요. 그래서 분류 문제로 따지자면 사실 얘는 이제 2로 분류를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다음 스탬프에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2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계산의 결과 y1이 뭐가 있었겠고요. 딱히 쓰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스탬프에는 L이 들어왔죠. 그리고 y2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또 L이 들어왔고 y3가 있었고요. 쭉쭉쭉쭉 나가서 h4가 아니라 L에서 나온 y를 알아야 돼요. y3가 저희가 원하는 HELL 다음에 오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결과가 0.2, 0.3, 0.1, 0.7이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값은 0.7이라서 얘는 뭐라고 분류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5라고 분류를 한다. RNN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중간에 0.7이 아니고 얘가 제일 큰 값 0.8이 나왔다고 하면은 2라고 분류를 안 하고 L이라고 했겠죠. 이런 분류 오차들을 좀 저희 MLP였나요? CNN이었나요? 에서 배웠던 그 로스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RNN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정신이 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저희 그 옛날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가족 오락관을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분들 5명이서 이제 사자성어 같은 거를 한 명 한 명 넘겨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호가호위를 외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가와만사성이 돼버리는, 그 앞에서 전달했던 의미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런 거를 long-term dependency라고 말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보를 잃어간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LSTM이었어요. 이거는 long, short, term, memory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뭐가 다르냐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FT와 IT, GT, OT예요. 그리고 C랑 H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이전에 C가 현재 C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파헤쳐 볼게요. FT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시그마 보이시죠? 지금 요 시그마죠. 요 시그마에 보시면 X가 들어오고 HT-1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현재의 입력과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WX와 XT, 이거는 그 W를 저희 행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거 WX 곱하기 XT라는 표현 자체는 MLP를 따른다, Fully Connected Layer를 지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더하기 WH의 HT-1.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 WX, WH가 나오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다르면 다른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노테이션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서 저는 같이 쓰겠지만 사실상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I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T는 현재 입력이 들어갔고 과거에 히든 스테이트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 IT는 시그마 WX XT 이렇게 썼지만 요 W와 요 W는 다른 W라는 거 더하기 WH의 HT-1. 여기서의 WH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겠죠. GT를 볼게요. GT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들어가네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WXXT 더하기 WH HT-1이 될 겁니다. OT도 마찬가지죠. 뭐 생략하겠습니다. 얘랑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름들을 보시면 여기 forget gate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forget gate는 뭐를 해주냐면 보시면 이 셀 스테이트, 이 CT-1이라는 게 C라는 게 그 셀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그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셀 스테이트가 지금 입력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FT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FT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이냐 1이냐로 이제 나오겠죠. 활성화가 된다 싶으면 1이고 아니다 하면 0이죠. 그리고 곱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forget gate FT의 값이 0이 돼버리면은 이전에 갖고 있던 장기 기억들을 이번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냐? 이전의 정보, 이제 기억 소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get gate인 거죠. 그리고 input gate를 보시면 사실 그 IT와 GT가 곱해져 있는데 IT가 게이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IT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0 또는 1이죠. 그래서 0이면은 이번 입력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고 1이면은 이번 기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GT는 이번 현재 입력을 이제 얼마만큼이나 쓸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인풋 게이트는 색깔을 달리해서 쓰면 인풋 게이트는 뭐냐? 현재의 더하기가 돼 있다는 거. 현재 입력을 덮어 쓸까? 그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웃풋 게이트가 있죠. 여기에
아웃풋 게이트는 과거의 기억이 덮어 써질까, 과거 기억을 쓸까 말까를 한 다음에 현재 입력이 과거의 기억에 추가가 될까 말까를 결정하고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OT가 게이트 컨트롤러가 돼서 이전 기억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텐데, 뭔가 OT에 대한 설명이 살짝 난해하네요. 예. 결국에는 이제 게이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CT 장기 기억과 현재 입력이 다 더해진 그런 정보를 얼마만큼이나 이제 사용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느냐. 보시면 이게 CT에서 넘어온 값이 YT로 나가고 그 다음에 HT로도 나가잖아요. 셀 스테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요것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탄젠트 H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줘서 처리를 할 거냐를 또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LSTM은 요약하자면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YT, HT, CT는 LSTM의 XT, HT-1, CT-1이 되겠죠. 그래서 인자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파라미터가 많다. 딱 봐도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파라미터, 3개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고 3개의 파라미터를 출력을 한다. 살짝 헤비하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수식으로만 봐도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RU라는,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건 GRU라고, Gated Recurrent Unit 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조경현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안한 모델인데, 이거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보시면 파라미터가 HT와 XT 밖에 없어요. 이전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을 통해서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게 히든 스테이트이자 그 셀의 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식은 앞에 거랑 사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적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강의 노트를 좀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게이트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forget 게이트에 보시면 지금 ZT가 있죠. ZT는 HT의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의 입력이 가서 어떤 액티베이션을 걸친 후에 여기로 넘어갔는데, 이때 보시면 그 ZT가 0이었을 경우 요 위로 가서 0이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장기 기억을 잊어버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근데 forget 게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1-ZT라는 건 결국 1이기 때문에 여기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현재의 입력과 현재 입력과 과거의 입력이 합쳐져서 어떤 출력으로 나온다. 죄송합니다. 출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보가 덮어 써질까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인풋 게이트인 거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ZT가 0이었던 거 말고 1일 경우, ZT가 1이면은 이번에는 HT가 넘어가서 1이 곱해지니까 사용이 되겠죠. 즉 잊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ZT가 1이면은 요 부분이 0이 되면서 현재 입력은 또 쓰지 않겠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는 거는 그 동작 수행 자체는 뭐 똑같다라고 exactly same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equivalent 하다고 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구조가 훨씬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보시면 ht는 gru xt ht-1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LSTM을 써서 장기 기억을 보존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long-term dependency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해서 나온 게 바로 attention 메커니즘입니다. attention이라는 거는 이제 sequence to sequence 문제를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인데, 그 기계 번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IMS student가 이거는 start of speech라는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불어라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I am a student라는 소스 문장이 있고, 우리가 불어로 번역을 한다고 할 때 요 JE라고 되어 있는 뭐 J가 되나요? 얘를 볼 때 왜 I만 봐야 되느냐? 나는 그냥 소스 입력 I am a student를 번역할 때마다 전부 참조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얘도 I am a student를 전부 참조하고, 얘도 I am a student를 전부 참조를 하고, 뒤에 뭔가 또 있다면 얘 또한 입력을 전부 다 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구현을 어떻게 하냐? 말로는 다 알지, 뭐 어떻게 알겠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초록점 이제 dot product라고 불러요. dot product 내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 sequence to sequence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도 부르는 거를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E1 dot product DT가 됩니다. DT라는 거는 timestamp T에서의 디코더의 아웃풋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E2 DT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인코더 부분입니다. 이게 쭉쭉쭉 진행이 된다는 거. 이 E1의 DT를 보시면은 인코더의 값이 히든 스테이트가 요렇게 있고, 디코더의 출력이 요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 내적을 수행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인코더고 디코더입니다. 내적을 수행하면은 어떤 상수 그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A를 뭐라 부르냐면 attention score라고 불러요. attention score. 그러면 지금 4번 attention score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softmax를 걸치게 되면 요 부분이 softmax A0,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나온 소프트맥스의 결과로 나온 게 또 4개의 값을 또 가질 겁니다. 확률 분포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르냐면 attention distribution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attention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안에 결국 다 그 상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의 상수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헷갈리네요. 요 부분의 상수와 요 부분에서의 인코더의 출력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A0에 곱해지는 인코더의 출력과 A1 또 마찬가지로 곱해지고, 여기 4개가 다 더해지면은 결론적으로 요런 4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게 이제 attention value예요.
attention score랑은 다르다는 점. 예를 드리자면 attention value가 AV라고 쓰겠습니다. 뭐 0.7, 0.2, 0.1, 0.1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다고 치면은 0.7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에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M은 0.2 정도로 I보다는 훨씬 작지만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건 또 아닌, student는 뭐 마찬가지로 좀 덜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뭐 student에 집중을 했다, I와 student 둘 다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0.8, 여기서 0.7, 뭐 0.1, 0.2 이런 식으로 입력 소스의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의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걸 볼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출력은 어떻게 뽑냐면 attention value를 이렇게 두고요, 그 디코더의 출력을 이렇게 붙여요. 그거를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시킨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게 되면은 출력 값으로 디코더의 아웃풋과 똑같은 사이즈를 갖는 벡터를 만드는 겁니다. 얘가 최종적인 디코더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